아까 한 장면을 제가 안 보여드리고 끝냈어요. 예. 유명한 그림이죠. 예.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테네의 학자들을 모아놓은 이 그림. 이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분석하는 동화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원근법 그리고 소실점이 쓰인 그림의 제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실점이 딱 이 두 분의 이 머리 사이에 있으면서 저기에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예. 아무튼 다른 인물들을 좀 보면은 여기가 소크라테스고요. 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분이 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장군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 히파티아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도 있었죠. 아무튼 마녀 사냥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히파티아고요. 여기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여기는 디오게네스라고 이분이 찾아왔을 때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이분이 찾아왔을 때 그랬다고 하죠. 야! 앞에 해가 안 보이니까 저리 꺼져라고 했던 그 엄청난 인물이죠. 디오게네스라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얘가 유클리드고요. 이쪽은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짜라투스트라 그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물이 잘 보면 다른 인물들은 다 어딘가 이렇게 다른 곳을 보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인물이 있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 저기죠. 저거 갑자기 막 이름들이 막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분은 누구냐면 소도마라는 분인데 이분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 학자들을 넣으면서 자기랑 친구만 썩 넣은 거죠. 근데 이 화가 이름이 뭐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미켈란젤로? 왜 이렇게 헷갈리죠 갑자기? 미술 선생님은 아니니까. 아무튼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그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학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대로 또 넘어갈 건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또 타임테이블을 잠깐 볼게요. 이제 또 시기가 지나서 아까 고대 이집트가 요 시기였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가 요 시기고 이제 또 약 지금부터 또 천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우리가 시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보면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저때가 삼국시대일 때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 삼국시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수학자들, 그럼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나 아르키메데스 지금까지 나왔던 저런 수학자들 말고도 가우스, 오일러 이런 수학자들, 페르마. 시대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다 이때 몰려 살았던 거고 거의 디오판토스가 마지막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디오판토스가 AD 약 200년이니까 고대 이집트 시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들은 대부분 이때 몰려있죠. 근대가 시작될 무렵. 그래서 이때를 잘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수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있을까요? 저 시기에 중세라고 하는 저 시기에 있었던 수학자. 혹시 아시는 수학자 있으세요? 한 명도 없네요. 실제로 이름들을 들어보면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좀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알고리즘이. 왜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그 알고리즘의 수학적인 툴을 처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알고리즘이가 저 시대고 브라마급타가 바로 요 시대죠. 브라마급타와 알고리즘이가 매우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으로 넘어오면 조충지라는 중국 수학자. 그분들이 이 시대에 살았던 수학자들이죠. 자, 그러면 저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저 시대에 수학적인 발전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냐? 실제로 저 시대에 뭔가 수학적으로 폭발적인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는요, 매우 독특한 시기죠. 저 시기 또한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시기입니다. 저는 저 시대를요, 동양과 서양의 융합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융합이라는 게 지금이야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간단해졌는데
저 당시는 이동하는 수단 자체가 쉽지 않았잖아요. 자, 뭔가 동양과 서양이 융합되는, 꼭 동양과 서양이 아니더라도 뭔가 문화가 융합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토 전쟁인 거죠. 자, 그 영토 전쟁의 대규모 전쟁들이 시작됐던 게, 이제 드디어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옆에 보고 있던 초록색 입은 그분이 알렉산더 대왕, 소크라테스를 무시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약 BC 3세기인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가 인도니까 인도 북부까지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죠. 저러면서 저 때부터 뭔가 문화가 섞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영토 전쟁하면 제일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분이 있죠. 바로 몽골 제국. 이 몽골 제국 영토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넓었다고 해요. 또 여담이긴 한데 이 몽골 제국이 저렇게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마병이 보통 보병들, 걸어다니는 군인들이 하루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평균적으로 3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병들은 평균적으로 100km, 뭐 정말 대단히 뛰어난 기마병들이 하루에 보통 뭐 15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저 몽골 제국의 기마병들은 하루에 400km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400km 가도 힘들잖아요. 그거를 마이크 타고 400km를 갔다고 하니 대단한 거죠. 아무튼 이때 그 몽골 제국을 이끌었던 징기스칸. 실제로 징기스칸 동상인데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징기스칸의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와 정말 대단히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징기스칸 초상화라는 게 바로 뭔가 연약하게 생긴 할아버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그런 영토 전쟁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상인들입니다. 영토 전쟁 이후에는 상인들이 오면서 그러면서 문화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영토 전쟁 이후로 이제 상인들이 다니는 길들이 생기는데 아주 유명한 길들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여기에 이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길이 초원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이 정말 바다를 통해서 가서 바닷길. 그리고 이 노란색이 제일 유명한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특히 인도의 상인들이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동양과 서양의 문명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있었던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랍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럽에서도 가깝고 동양에서도 가까운 지리적으로 매우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혁명이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저렇게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섞이면서 이것들이 융합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도와 아랍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랍 지역에서 그런 문명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들였는데 참 다행인 거는요.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외국의 문명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배척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그 서양의 선교사들 오면은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에 비하면 이 아랍 지역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호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외국의 문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잘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랍어로 다 번역까지 해놓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저 시기에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삼각비가 되는 거죠. 삼각비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항해술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항해술이라는 게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는데 육지가 보이는 상태면 무섭지 않잖아요. 근데 육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배의 길을 정확하게 찾아낼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삼각법이 발전하게 되고, 실제로 브라마부타가 요 삼각법,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태양까지 거리를 구하는 것도 이 당시에 최초로. 그러니까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지구 둘레는 쟀잖아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예, 평행선의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 둘레는 이미 쟀었던 거고, 그리고 브라마부타가 요 시기에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에 예, 태양까지 거리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구과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연주수차를 이용해서 왜 별까지 거리 구하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아랍 지역에서 잘 섞였는데, 이 잘 섞인 이 문명이 매우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제가 순서를 잠시 헷갈렸네요. 이 아랍 지역의 그 수학자를 잠시만 소개를 하고,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분인데, 저 오마르 하이암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마르 하이암은 알콰리즘보다 더 나중 시대고요. 그러니까 피보나치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그러니까 BC 9세기에서 10세기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살았던 수학자인데, 저 수학자가 이미 2차 방정식 이론은 다 완성을 하고 3차 방정식의 기초 이론까지 완성을 했던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시기 하면은 알콰리즘이밖에 모르는데, 실제로 아랍 지역에서는 알콰리즘보다 오마르 하이암이라는 수학자를 더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잘 섞여 있는 문명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사건 역시 전쟁인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이 무려 20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요 중동 지역의 문명들이 유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유명한 책들이 유럽으로 가서 학자들에게 읽혀지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알콰리즘의 저서들이었죠. 알콰리즘의 저서를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피보나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피보나치가 알콰리즘의 책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는요, 로마수를 썼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 정도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로마수를 엄청 오래 썼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해도 로마수를 썼죠. 아무튼 피보나치가 살던 약 11세기, 12세기 그 당시에는 다 로마수를 썼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로마수로 연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수 자체도 장점은 있지만 로마수는 일단 너무나 복잡합니다. 로마수 실제로 로마수 공부해보시면요, 되게 헷갈려요. 이게 앞에 쓰냐 뒤에 쓰냐 막 그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데, 그게 막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이게 앞에 붙은 건지 뒤에 붙은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가진 로마수인데, 피보나치가 이 알콰리즘의 책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수가 있다니. 와, 정말 아랍 사람들은 놀랍군.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의 수, 아라비아 수라고 이름을 지었던 건데, 사실은 알콰리즘에는 저거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었죠. 인도 상인들이 쓰는 수를 보고 우와, 정말 놀랍군, 이런 수가 있었군 라고 하면서 자기 책에 소개를 해놓은 거를 피보나치가 보면서 우와, 아랍 사람들이 대단하군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원조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엄청난 저작권을 놓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보나치가 인도 수를 받아들이면서 이 수를 보급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유럽에 저 수를 보급시키려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교황청에 의해서 막히게 됐죠. 교황청에서 이제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 수는 편리하긴 하나 이 동그라미를 막 붙이면 수가 막 커지니까, 실제로 우리 계약서 쓸 때 그냥 아라비아 수로 안 쓰잖아요. 한글로 쓰잖아요. 금 몇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위조가 쉽다는 이유 때문에 저수를 못 쓰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고요. 실제로 이제 기득권 세력이 정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쉬운 숫자를 공부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를 쉽게 하겠군. 이라는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정말 그런 단순한 이유로 저 편리한 수가 퍼지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요. 피보나치가 실제로 그래서 피보나치가 살았던 때가 약 11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1100년 정도인데, 그때 피보나치의 노력에 의해서 저수를 보급시키려고 하나 완전히 무산되고요. 실제로 저수를 유럽에서 그나마도 대학에서 썼던 시기가 13세기가 지난,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죽고 나서 약 25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대학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일반인들이 쓰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더 나중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200여 년 전이니까 그 전까지는요.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연산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한 거를 하기도 힘들었죠. 예. 그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베르사유의 정리라는 걸 보면 예, 거기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물론 이것도 지어낸 얘기라고는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위하는 걸 보고 고기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드세요라고 했던 예, 그 이야기 아시죠? 예, 베르사유의 정리. 예. 아무튼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당시 프랑스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평균 수명이 34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 수명이 낮았던 이유가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실제로 약 4살 정도 되면 일을 시켰다고 하죠. 예, 4살 그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한테 벽돌을 쥐고 그거를 놔두라고 했으니 예. 아무튼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던 시기 이후로 이 수를 쓰게 된 거니까 유럽에서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저 인도 수를 쓰게 된 거는 역사가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로마 수를 쓴 거고요. 아무튼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섞이면서 그게 유럽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의 중심지는 완전히 유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랍 지역으로 그리고 인도와 중국으로 연결됐던 이 수학의 진보가 수학의 발전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또 타임테이블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또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습니다. 피보나치가 죽고 나서 약 200년, 300년 정도가 지났죠. 자, 이 시대는 우리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대잖아요. 이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 시대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요,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돈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당시에 수학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지금이야 수학자라고 하면 이제 수학 교수님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는 수학자라고 하는 게 특별히 뭔가 이렇게 대학으로 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인생, 쉽지 않은 삶이었을 거고 당연히 그렇다 보면 돈이 없었을 거고 돈이 없으면 뭔가 편안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 지금으로 치면 재벌 세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재벌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돈 관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돈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자 노름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사채업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들이 사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자를 정확하게 받아낼까? 그거를 수학자들에게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이 만들어져요. 수학자와 이 재벌들, 그 귀족들이죠. 이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서 수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귀족들이 돈 관리를 시켜주면서 귀족들이 돈 관리를 해주면서 충분히 내가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 파치올리라고 하는 수학자고요. 여기는 귀도발드라고 하는 귀족,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도 공작이죠. 제일 높은 지위, 그러니까 공작이 제일 높잖아요. 그 다음 후작. 아무튼 이 귀도발드라고 하는 공작과 이 초상화가 바로 두 사람의 커넥션을 증명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의뢰를 한 거죠. 내 돈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내가 너의 연구할 충분한 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커넥션이 만들어지면서 수학의 입장에서는 덕분에 수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 파치올리가 실제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산술집상이라는 이 책에 주된 내용은 결국 돈 관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자 계산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 파치올리가 최초로 복식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회계학의 기본 원리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산 그리고 빚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빚이 30만 원 있으면 내 재산은 7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 빚도 자기 부로 자기 재산으로 집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은행에서 30만 원 빌렸으면 내 돈은 13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30만 원으로 계산하는 그 복식후기법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수학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요 신성 비율이라고 하는 게 그 황금비에 대한 연구예요. 예. 그런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황금비를 풀어내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책인데 결국에는 이자 계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 수학에 왜 수학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그 흐름, 그 수학자들이 집중하게 되는 분야가 방정식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자 계산을 하려다 보면 당연히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죠. 자, 근데 그 당시에 방정식의 역사를 보면요. 일단은 다항 방정식을 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이미 고대 이집트 시대 때도 풀었던 거고요. 2차 방정식은 유클리드 시대 때, 아르키메데스 시대 때 상당수가 풀렸다고는 하나 2차 방정식을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어낸 거는 알카리즈미 시대고요. 알카리즈미 시대 때 오마르 하이암이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을 했지만 3차 방정식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시대, 딱 그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에 엄청난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지죠. 여기는 타르탈리아라고 하는 수학자, 여기는 까르다노라고 하는 수학자. 사실 타르탈리아는 이 본명이 아니에요. 타르탈리아 본명이 아니라 저건 별명인데 그 타르탈리아라는 저 말이 이탈리아어로 말더듬이라는 뜻입니다. 그 타르탈리아가 어렸을 때 프랑스군의 습격에 혀를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수학자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수학자들끼리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대결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결에서 이기면 유명해질 거고 유명해지면 귀족들과의 커넥션이 생기니까 그냥 그 이유에 의해서 수학자들끼리 대결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결은 방식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문제를 내고 상대방은 나한테 문제를 내서 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단 방정식이 모든 수학에 초점이 됐었기 때문에 방정식에 대한 연구를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3차 방정식이 완전히 풀리진 않은 시대. 이때 피오르라는 수학자가 타르탈리아한테 도전장을 내밀죠. 왜냐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피오르 스승님이 페로라는 수학자인데 페로가 3차 방정식 중에 3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를 풀 수 있었거든요. 2차 항이 없는 3차 방정식. 실제로 2차 항이 없는 3차 방정식 풀이도 실제로 이제 동학 시간에 하는데 그것만 해도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는 내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막 그 복소수의 극형식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데 그 정도를 풀 수 있었던 게 피오르였는데 타르탈리아가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다른 종류의 3차 방정식을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피오르만 할 줄 알았던 그 3차 방정식을 타르탈리아가 풀 수 있다고 막 떠벌리고 다닌 거죠. 그래서 피오르가 타르탈리아한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거는 나밖에 모르는데 너가 어떻게 그거를 풀어? 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내미는데 사실은 타르탈리아는 실제로 그거를 풀 줄 알았고요. 실제로 타르탈리아는 2차 항은 있는데 1차 항이 없는 3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오르는 타르탈리아한테 30대 0으로 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타르탈리아가 순식간에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대스타가 되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특이한 풀이 방법을 또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해지는데 그 유명해질 때 이제 엄청난 언변의 달인이라고 하는 까르다노가 접근을 합니다. 까르다노가 접근을 해서 나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나만 알고 있겠다. 너무나 궁금하니까 나한테만 알려다오라고 하면서 물론 많은 수학자들이 찾아갔겠죠. 그런데 까르다노가 정말 언변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지금으로 치면 한량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도박도 엄청 좋아하는 자기 재산을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다시 도박으로 재산을 모으는 아무튼 그런 한량 같은 사람인데 까르다노가 타르탈리아를 3번이나 찾아갔다고 해요. 삼고초려를 하면서 타르탈리아한테 1차 항이 없는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얻어내고 약속을 깨고 자신의 책에다가 그 내용을 써버리죠. 그래서 타르탈리아가 찾아가죠. 분노를 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까르다노는 자기는 이렇게 핑계를 댔죠. 야 너는 공식만 알려줬잖아. 나는 그거 증명까지 다 했어.
사실은 까르다노의 업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르탈리아의 3차 방정식은요 1차항이 없는 상태였던 거고 까르다노가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3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만든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까르다노가 분명히 업적에 있는 건 맞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타르탈리아에게 빌려온 거죠. 아무튼 타르탈리아는 결국에는 까르다노 제자인 페라리라는 수학자랑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타르탈리아가 30대 빵으로 칩니다. 왜냐면 페라리가 4차 방정식 근해공식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물론 4차 방정식 근해공식도요 아이디어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르탈리아는 정말 쓸쓸하게 죽어갔다고 해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렇게 30대 0으로 지면서 이제 귀족 간의 커넥션이 다 끊어지면서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정식에 엄청난 치열한 절투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이제 4차 방정식까지는 이 시기에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죠. 14세기에서 15세기 넘어갈 때니까 예, 저 당시에 이제 다 풀렸다고 보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의 관심은 5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5차 방정식 풀리는 건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매우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귀족과 수학자가 결탁을 하게 되면서 예, 수학자들이 여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던 거고 그 외에도 뭔가 다른 이 수학적인 발전이 있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바로 이런 제가 이 제목을요 수학어라고 불렀죠. 수학기호라고 안 쓰고요 수학어라고 했습니다. 참 그 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죠. 단순히 기호라는 것과 뭔가 언어로서의 수학이라는 것. 예. 저는 저거를 수학기호라고 하기보다 수학어라고 부르는데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언어를 쓰는 게 중국어라고 하죠. 중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영어.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많은 언어가 바로 수학어입니다. 예. 수학기호는 예.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수학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지구인들이야 이런 수학 기호들을 쓰는데 만약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외계 문명이 저 기호를 똑같이 쓰진 않겠죠. 그렇지만 외계 문명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수학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외계인과 교류하는 외계인의 신호를 딱 최초로 받아들인 게 바로 수학이었죠. 물론 외계 문명이 십진법을 사용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영화적인 요소를 뺀다면 외계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학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수학어라고 부릅니다. 예, 온 우주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언어 수학어. 예.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한데 예, 제가 수학을 전공하고요 천체 물리학을 부전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외 문명의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대단히 높은데 만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수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뭔가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필사본이었어요. 직접 쓰는 거죠. 한 권 한 권 직접 다 써내려가는 책이다 보니까 책이란 게 굉장히 귀했고 사실은 종이라는 것 자체가 귀했던 시대죠. 그때 그것에 비해서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책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도요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대학에서. 아무튼 학생들이 더 책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오면서 수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토대는 다 마련이 됐습니다. 수학자들의 돈도 있었고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인도수를 쓸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도구들 그리고 인쇄술로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토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수학의 꽃을 피우죠. 그게 바로 근대 수학의 시작입니다. 자, 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가 왕창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뭐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요 당시에 이렇게 수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다 마련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요 당시 수학자들, 물론 요 당시는요 수학
수학자, 과학자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를 뭐 뉴턴을 과학자다, 뭐 물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과학자, 수학자에 대한 구별 자체가 없었고 실제로 뉴턴의 업적들을 보면 과학적인 것보다 수학적인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학자들의 관념사는 이거였죠. 에너지, 그리고 속도, 광자.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나 광자에 대한 이 내용들은 뭐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이 속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그 고대 시대까지 못했던 제일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까지 아르키메데스가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키메데스가 왜 움직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수학적인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그 도구가 바로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좌표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그 좌표라는 게 그냥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잖아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수학에서 이 사건을 제일 큰 혁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비슷하게 비유를 한다면 카메라가 있는 시대와 카메라가 없는 시대. 카메라가 없는 시대라면 뭔가 말로 설명을 했을 거고 구두로 전파를 하게 될 거죠. 뭔가 멋진 장면을 보고 와서 그거를 말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초상화를 그렸고 실제로 초상화가 사진이랑 다른 거는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00원짜리에 보는 그 세종대왕 얼굴이 전혀 실제 세종대왕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요 엄청난 뚱보였대요. 몸무게가 100kg가 훨씬 넘는, 항상 앉아서 업무를 보고 밥을 먹고 업무 보고 밥 먹고 이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뚱보였다고 하는데 10,000원짜리는 엄청 잘생기게 나왔죠. 카메라가 생긴 카메라가 생긴 다음부터는 엄청난 혁명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까지는 뭔가 우리가 말로 구두로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거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물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보는 게 그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들을 우리가 만약에 표로 표현을 했다면 엄청나게 어려웠겠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시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학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냥 단순히 저 혁명을 일으킨 게 그냥 그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걸로만 끝났다면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게 시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꽃피운 두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바로 뉴턴과 라이프니츠입니다. 자, 근데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이 수학사 진실게임 2탄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타르탈리아와 까르다노의 그 진실게임 그거를 1탄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2탄이고 엄청난 대재앙의 시작입니다. 왜 제가 재앙이라고 부르냐면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요 나중에 너무나 크게 번져버리거든요. 자, 두 사람의 싸움은 아마 너무 유명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라이프니츠가 평생을 연구를 해서 미적분을 만들어내죠. 미적분을 만들어내고 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발표를 보고 나서 뉴턴이 한마디를 하죠. 난 이거 10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정말 실제로 뉴턴은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 뉴턴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어머님이 뉴턴을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뉴턴은 조부모님 손에 길러졌는데 조부모님도 뉴턴을 제대로 기를 수 없어서 삼촌댁에 맡겨졌다고 해요. 삼촌댁에서 관시를 받으면서 자랐겠죠. 예쁨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뉴턴 생각 아직도 남아있는데 거기 보면 뉴턴이 어렸을 때 지냈던 방이요, 그러니까 반지하 방이에요. 그 어린애 혼자서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뉴턴이 뭔가 굉장한 이론을 만들어낼 때마다 뉴턴의 주변 지인들이 왜 이거를 발표하지 않느냐라고 막 성토를 할 정도로 전혀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자들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을 때 뉴턴이 난 이미 그걸 알고 있었는데 라고 했던 사건들이 대단히 많아서 실제로 뉴턴을 살해하려고 했던 수학자도 있었고요. 살해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실패하긴 했죠. 예. 그런 수학자들이 꽤 많았던 거고 그냥 그 중에 한 인물이 라이프니츠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자기가 평생을 거쳐서 연구한 결과가 수학의 2인전 두 번째는 필요가 없잖아요. 원조만 있는 것이 두 번째 발견은 그저 베낀 게 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해서 수학협회 당시에는 이제 왕립학회 제소를 합니다. 근데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기보다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왕립학회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왕립학회 회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왕립학회 회장이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회장님을 대상으로 회장님에게 딴지를 건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요 당시에 회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 싸움의 결말은요 뉴턴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프니츠는요 그 이후에 일생 자체가 굉장히 불우해지죠. 가족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프니츠 장례식장에는요 그냥 비서 한 명만 있었다고 해요. 여기가 실제로 라이프니츠 묘인데요. 그냥 이렇게 작은 교회에 저렇게 작은 비석 하나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뉴턴의 일생은요 승승장구했죠. 그냥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자가 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삶을 살았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은 건 라이프니츠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미적분에 대한 기호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미적분들 그건 다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턴이 만들어낸 미적분, 그러니까 유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속도, 위치에 대한 걸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확실했어요. 그 이외로는 확장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은 그래프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프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무궁무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살아남은 거는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당시의 상황으로는 뉴턴의 승리가 됐는데 학문적으로는 라이프니츠의 학문이 승리를 하게 됐으니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는 라이프니츠는 매우 흐뭇해하겠죠. 자, 그런데 미적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게 곡선의 접선, 접분은 뭔가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부피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미분이 정말 대단히 놀라운 건요. 일단 이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순히 그냥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슬로필드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천체물리학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체물리학 공부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사실 저는요 당연히 천문학자들이라고 하면 관측을 토대로 왜 과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가설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건 증명이 아닙니다. 가설을 세우고 확인을 하는 과정. 그래서 당연히 저는 천문학자들이 하는 것도 매우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전공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천문학 과정에 제일 기초 과정에 천체 물리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을 처음에 배우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게 왜 별의 진화 과정 있잖아요. 별의 진화 과정을 저는 정말 다양하게 진화되어 있는 별들을 관측을 통해서 알아내서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미분방정식으로 풀었던 거더라고요. 미분방정식으로 6개의 미분방정식을 압력방정식, 온도방정식 이런 것들을 미분방정식으로 다 풀어서 별이 이렇게 가스 상태에서 어떻게 처음에 압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압축돼서 그 안에서 어떤 원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죽어가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찾아낸 게 미분 방정식으로 찾아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거 공부하면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에 한 99%는 그냥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게다가 특히 막 유명한 천문대들 있잖아요. 유명 천문대들은 내가 관측 신청을 하잖아요. 관측 신청을 해서 자기 차례가 되려면요 보통 한 5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요, 만약에 내가 지금 2016년 있잖아요. 2021년에 이 천문대 망원경을 일주일 동안 쓰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내 차례가 됐는데, 만약에 내 차례가 됐어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부분의 업무는요, 그냥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천문대에 있는 천문대 직원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는 다 수학 재산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분방정식을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증명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27살에 하버드 수학 교수님이 된 분이었는데,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들, 수학 공부해서 뭐해? 라는 이거를 내가 증명을 해보이겠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하버드 교수직을 때려치고 나서 펀드 매니저가 된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헤지펀드라는 분야를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했죠. 헤지펀드라는 거를 개척을 하면서 물론 그분이 노하우를 절대 공개하진 않죠. 그냥 미분방 정식을 이용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헤지펀드 매니저를 할 때 당시에 연봉이 3조가 넘었다고 하니 3조 놀랍죠. 하루에 100억씩 벌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불과 헤지펀드 그 일을 몇 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이건희 회장보다 많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수학협회 회장이신 분이고요. 지금은 헤지펀드를 계속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 따님이 장애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봉사활동 쪽에 협회들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분방 정식이 가진 놀라운 힘은 바로 예측력.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범죄 예측 지도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범죄 예측 지도가 단순히 여기는 왠지 으슥하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날 거야. 여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범죄 예측 지도 자체를 미분방 정식을 이용해서 이곳에 다음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왜 넣었냐면요.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늑대가 많아지면 토끼가 줄어들 텐데, 토끼가 줄어들면 토끼가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토끼가 늘어나고, 그러면 늑대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생태계 변화 자체도 미분방 정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야가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분방 정식이 사용되는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현대 수학의 토대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방 정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것들, 그것들이 미분방 정식. 특히나 삼각함수와 결합된 미분방 정식은 어마어마한 현대, 예를 들면 무선 기술은 전부 다 삼각함수와 미분방 정식이 연결이 돼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엄청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혁명 그런 거를 떠나서 수학적인 저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이 다져져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걸 거꾸로 유추해보면 결국에는 데카르트의 좌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좌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위치를 나타낸다, 또는 뭔가 수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정도에서 떠나서, 그 정도를 떠나서 이 현대 문명을 이루는 근간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데카르트의 좌표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접근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주면서 현대 수학이 만들어졌다는. 자, 그리고 요 근대 수학의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두 인물이 있는데요. 제 제목을 도플갱어 수학자라고 했죠. 왜 도플갱어라고 했냐면 진짜 저 두 사람이 도플갱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같은 시대를 산다는 거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와 아인슈타인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와 유관순도 다른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선생님들과 저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게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데요. 저 두 인물은 일단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물론 같은 지역이라는 게 옆 동네라는 뜻은 아니고요. 둘 다 유럽에 살았고, 예. 이분은 프랑스에 살았고, 이분은 스웨덴인가 네덜란드인가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예. 둘 다 유럽에 살았고, 같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둘 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물론 요절한 이유는 좀 달라요. 이분은 폐결핵으로 죽었고요. 예, 폐결핵, 당시에는 결핵 약이 없었으니까 폐결핵 걸리면 거의 죽을 병이었잖아요. 폐결핵으로 죽었고, 이분은 싸우다 죽었죠. 총싸움을 하다 죽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은 21살에 죽었고요. 이분은 27살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갈루아라고 부르는 분이고요. 이분은 아벨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똑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연구를 했다는 게 뭔가 이렇게 막 운명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운명이랑은 좀 다르죠. 그 타르탈리아랑 까르다노 그리고 라이프니츠와 뉴턴 그리고 갈루아와 아벨 같은 연구를 했던 건요. 그냥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그냥 수학자들의 그 초점이 저 분야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같은 결론을 냈고, 근데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싸움과는 달랐던 게 이 두 분은 사실 생전에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갈루아는 정말 불행하게도 이미 학생 때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대 때 이미 상당히 우수한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들을 교수들에게 보냈을 때 일단 읽어보지도 않았죠. 교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디 풋내기 학생이 쓴 연구를 읽겠어요. 그냥 아예 읽지도 않고 버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논문을 받아들고 읽긴 읽었는데 논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발표를 해주려고 했으나 그 논문을 받은 그 포시가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 사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죽어서 논문 발표를 못했는데 가정부가 짐을 정리하면서 그 논문을 다 버렸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살아생전에는 전혀 빛을 발하지 못했던 수학자인데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딱 프랑스 혁명이 있던 때거든요. 그래서 혁명군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죠. 고등학생 때. 그러면서 감옥에서 많은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이론이 바로 군 이론이라는 거죠. 그룹 이론. 자, 그게 현대 수학의 시초가 됩니다. 아무튼 그 그룹 이론을 찾아내고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그때가 21살이었던 거죠. 21살에 얼마나 그 혈기 왕성한 때잖아요. 한 여인에게 빠져들었던 거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애인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분위기 자체가 이 결투하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이거 살인사건 아니냐 막 이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결투 자체가 남자들 사이의 결투가 흔한 일이었대요. 심지어 신문에 그냥 결투 일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랑 결투한다 뭐 그게 일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남자들의 결투가 흔했던 시대고 왜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 보시면 그렇게 막 그냥 칼싸움 맞아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당연했던 시대. 그래서 갈루아가 결투에 나가죠. 결투에 나가기 전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왠지 내가 내일 총에 맞아서 죽을 것 같다? 직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논문을 씁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급했겠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 결투에 나가야 되고 혹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찾아낸 이 이론들이 그냥 영원히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를 다시 보관을 해서 씁니다. 실제로 그 갈루아가 그 밤에 썼던 그 논문 그게 아직도 원본이 남아있거든요. 그 원본 보면요. 글씨가 개발세발이에요. 막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막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친구한테 보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를 세상에 발표해서 그리고서 그 다음날 정말 북부의 총을 맞고 죽게 되죠. 자, 아무튼 그 갈루아가 찾아낸 군론이라고 하는 것 정반대로 아벨은요 뭐 그렇게 총싸움하다 죽은 건 아니지만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아벨도 똑같은 연구를 합니다. 군론이라고 하는 거를 두 사람은 똑같은 결론을 냈는데요. 군론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군 이론을 처음 배우는 게 학부 3학년 과정이거든요. 현대중 수업 과정에서 배우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군론의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분야,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분야를 연결시켜주는 커넥션을 찾는 것들,
그것이 군론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군론이라는 게 있기 전까지만 해도 수학자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작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문제 있잖아요. 각의 3등분이 작도가 될 거냐? 각의 3등분이 작도가 되는 문제를 그 전까지는 아무도 기하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작도 문제는 기하 문제로 취급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드디어 방정식 분야로 끌어낸 거죠.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방정식과 작도. 이 두 개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 연결을 시키면 결국 이쪽 분야와 이쪽 분야를 똑같은 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현대 수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저런 뭔가 서로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하지만 그 각의 3등분 그거는 이제 분명히 안 된다고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3등분 작도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다가 그 각의 3등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일 위에 그 네이버 퀘스트 중에 수학산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수학산책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그 교수님들이 쓰신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작도에 대한 글을 쓰신 교수님이 계세요. 정경훈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쓰신 글 밑에 보면요, 지금부터 약 한 6년에 걸쳐서 댓글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엄청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거기에 각의 3등분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뭐 개인적인 것들이니까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분의 주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했길래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분한테 메일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깍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 막 도면을 엄청 복잡한 도면이에요. 엄청 복잡한 도면을 막 한 10대장을 보내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 너는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수학을 전공한 학도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다오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일단 그 주장을 뭐 제가 뭐 다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주장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거였어요. 둘레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은 넓이가 같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각의 3등분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을 3등분가라고 부르거든요. 3등분가. 일단 수학협회 입장에서는 각의 3등분 했다는 그 논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주장들 자체를요, 수학협회에서는 아예 그냥 묵인을 해버려요.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주장은 또 그거죠. 니네들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내 이론 제대로 검토도 안 해봤잖아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는 우주가 멸망하더라도 증명이 된 것은 변함이지 않죠. 아무튼 그런 각의 3등분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저런 증명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갈로아가 분론을 만들면서 이제 현대 수학이 이루어지는 그 토대를 또 마련해 놓습니다.